클라라 마리아 바구스의 봄을 찾아 떠난 남자 5번째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에 잠을 깼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였다. 어딘가 구멍이 난 모양으로 기왓장을 타고 흘러내린 아침 이슬이 차례로 나무 바닥을 때렸다. 떨어지며 튀어오른 물방울이 마루 널판지 사이로 스며들었다. 바닥에는 검은 얼룩이 생겼다. 방 안은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전날 저녁에 남자는 이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남자는 바닥의 축축한 얼룩에 눈길을 멈추고 물이 나무를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를 살폈다. 그는 곰팡이가 영혼도 잠식할 수 있을까 자문해 보았다. 심장에 구멍이 숭숭 뚫려 그 구멍으로 우리의 본질을 비트는 것이 들어선다면 우리의 영혼도 분명 곰팡이로 뒤덮이리라. 지금껏 내가 살아온 모습 그대로구나 하는 깨달음에 남자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무력감에 젖어 헤매면서 습관이라는 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남의 말에만 솔깃해하는 바람에 저 물방울에 젖은 나뭇바닥처럼 꿈이 썩어버리고 말았구나. 남자는 두 손으로 침대 모서리를 짚고 일어나 의자에 걸어두었던 배낭을 보았다.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떠올리고 꿈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온전히 혼자서 고요한 가운데 있어야 하는구나.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관찰하고 자아를 믿을 때 비로소 좋은 인생을 살아갈 길을 찾을 수 있어. 그러자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고 익숙한 습관을 버릴 용기를 가져야 해. 남자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기고 배낭을 맨 다음 가파른 나무 계단을 내려가 응접실로 갔다. 다시 자신을 추스리고 출발할 시간이로군요. 작별을 위해 남자와 악수하며 노인이 말했다. 여기저기 나무가 쓰러져 있다. 채찍과도 같은 빗줄기가 입이라고는 없는 가지를 때린다. 숲의 바닥은 빗물에 흘러내린 이끼들로 너저분하다. 멧돼지가 파헤친 흙더미가 보인다. 노루가 갉아먹은 가지와 껍질의 흔적도 어지럽다. 남자의 장화는 진창 속에 푹푹 빠진다. 남자는 이틀 낮과 밤을 꼬박 걸었다. 그러나 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지금 남자가 있는 곳은 며칠 동안 폭풍 후에 휩쓸린 게 틀림없는 황량한 풍경이다. 그런데 돌연 새가 쥐저기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이 쥐저김 소리와 함께 돌아왔다. 생명이. 세계의 바로 이곳에. 그렇다. 바로 남자의 새가 돌아왔다. 새의 반짝이는 몸은 달빛과 같았다. 날갯짓을 할 때마다 빗살이 숲을 밝히며 그 황량했던 풍경을 설탕가루처럼 반짝이게 만들었다. 흙에서 싹이 움트며 줄기가 뻗어나갔다. 생명을 알리는 녹색 폭죽놀이를 보는 것 같았다. 입을 벌리고 꼼짝도 않고 서 있는 남자의 메마른 입술 주변에 미소가 떠올랐다. 마침내 찾았다. 새는 삼나무의 늠름한 꼭대기에 앉았다. 삼나무의 가지들은 축 늘어졌으며
폭풍으로 부러진 것이 적지 않았다. 나무에는 홀씨 주머니 하나 없었다. 며칠 동안의 폭우가 나무를 저렇게 남루하게 만들었으리라. 그런데 저게 뭐지? 새가 스쳐간 곳마다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났으며 빠르게 성숙한 홀씨 주머니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그 씨앗을 흩뿌렸다. 나무에서는 달콤하고 촉촉한 향기가 났다. 새가 지저귀는 노랫소리는 생장의 소나타다. 멜로디는 정적의 그늘을 걷어냈다. 이제 나무에서 새의 지저귀임이 들려온다. 남자는 숲의 바닥에 앉아 봄의 향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새로운 출발이다. 돌연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인다. 남자는 모르는 결에 바지 호주머니에서 주머니를 꺼냈다. 황금색 가루를 담은 주머니를. 남자는 엄지와 검지로 가루를 약간 집어 바닥에 뿌리고는 손바닥으로 바닥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손가락에 남은 금빛 가루를 허공에 불었다. 순간 새는 삼나무 꼭대기에서 날아 내려왔다. 날갯짓을 하며 금빛 가루가 만든 반짝이는 안개 속을 한 바퀴 돌고는 다시 꼭대기로 날아 올라갔다. 날갯짓이 일으킨 바람에 남자는 기분이 맑아져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자는 꼭대기를 우러러 보았다. 그런데 저게 뭘까? 뭔가 빛살을 받아 반짝인다. 작은 나뭇가지들로 둥글게 엮은 것이다. 아, 새의 둥지로구나. 이때 털털거리는 바퀴 소리와 사내들이 떠들썩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 남자는 깜짝 놀랐다. 뿌리 뽑힌 나무들을 화물차에 실어 올리는 산림 관리인들이 저마다 도끼 한 자루씩 어깨에 걸치고 걸어오더니 정확히 새의 둥지가 있는 삼나무 앞에 섰다. 관리인들은 곡괭이를 들고 거친 손놀림으로 숲의 바닥을 파헤쳤다. 진흙 가루들이 허공에서 소용돌이쳤다. 관리인들은 뿌리가 드러난 삼나무를 실눈뜨고 가늠하더니 양쪽 반대편으로 나뉘어 서서 도끼질을 시작했다. 안 돼. 당장 멈춰요. 그 나무를 베면 안 됩니다. 누가 하는 소리야? 관리인 가운데 한 명이 물었다. 여기요. 접니다. 남자가 소리쳐 외쳤다. 저라니. 그게 누구야? 다른 관리인이 낄낄대고 웃으며 도끼로 다시 나무를 힘차게 내리쳤다. 멈추란 말이에요. 당장 그만두세요. 남자는 황망하게 두 손을 휘저으며 소리를 지르면서 나무로 달려갔다. 저리 비켜. 다른 관리인이 으르렁거리며 손바닥으로 남자의 가슴을 밀었다. 이 나무는 안 됩니다. 다른 나무를 베세요. 관리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도끼질을 계속했다. 이미 도끼날은 나무의 중심까지 파고들었다. 관리인 한 명이 날자국의 윗부분을 밀며 나무를 쓰러뜨리려 했다. 당장 멈춰요. 비키라니까. 관리인 3명이 입을 모아 소리쳤다. 절대 안 돼. 남자는 이렇게 외치며 온몸으로 나무를 막아섰다. 이자가 미쳤나? 관리인 한 명이 노려보았다.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가 봐. 다른 관리인이 맞장구를 쳤다.
그리고 또 다른 관리인이 주먹을 흔들며 말했다. 아무래도 혼쭐이 나야겠군. 나무가 우두둑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조금씩 기울어진 나무는 갈수록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꼭대기에서 떨어진 둥지가 너울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남자가 두 손을 벌려 둥지를 받았다. 나무가 쓰러졌다. 그 순간 관리인 한 명이 남자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와 나무는 바닥에 쓰러졌다. 쓰러진 남자는 꼼짝도 하지 못했다. 나뭇가지가 그의 피부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남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새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픔이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가슴 가장 깊은 곳까지. 삼나무와 남자는 그대로 널브러진 채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때 남자는 손 안에 무언가가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길쭉한 타원형으로 한쪽 끝은 약간 날카롭고 다른 쪽 끝은 둥글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남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간신히 알아보았다. 알이다. 조심스레 손으로 알을 감싼 남자는 팔을 몸쪽으로 당기려 했다. 허사였다. 팔을 누른 가지가 너무 무거웠다. 죽었나? 산림관리인이 그를 굽어보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이 미친놈 아직 살아있네. 믿을 수가 없군. 정신병자의 목숨은 질긴가 봐. 사내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런 다음 서로 힘을 모아 남자를 짓누른 나뭇가지를 드러냈다. 조심스레 남자가 빠져나왔다. 관리인 한 명이 남자에게 손을 건넸다. 일어설 수 있어? 남자는 몸을 옆으로 굴리며 한쪽 빈손으로 진흙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처음에는 주춤거렸으나 이내 몸을 바로 세웠다. 며칠 사이에 비가 많이 내린 것이 다행이었다. 숲 바닥에 깔린 이끼가 물을 흠씬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해주어 남자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다행이다. 아니, 뭔가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남자가 일어서자 산림관리인들은 하던 일을 계속했다. 여전히 고개를 흔들며 나뭇가지를 화물차에 싣고는 투덜거리며 사라졌다. 남자는 부러진 삼나무의 기둥에 걸터 앉았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얼굴은 백지장이나 다름없었다. 남자는 조심스레 손을 펼쳤다. 알은 온전했다. 남자는 알을 꼼꼼히 살폈다. 알은 마치 숲에 무늬를 담은 것만 같았다. 떨어지며 나무와 이파리와 풀잎의 색에 잠긴 것처럼 남자는 이런 알을 처음 보았다. 죽은 깨처럼 수많은 점들이 찍혀 있었다. 아직 따뜻했다. 그리고 가벼웠다.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다. 겉은 연약해 보였지만 껍데기가 상한 곳은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한다? 새는 날아가 버렸고 둥지는 망가졌으며 나무는 쓰러졌다. 알을 새에게 돌려주어야만 한다. 그때까지는 알을 소중히 지켜야 한다. 남자는 알을 소중하게 감쌌다. 그런 다음 일어나
미로하다 같은 숲을 빠져나갔다. 남자는 알을 소중하게 품고 몇 시간을 헤맸다. 혹시 알을 손에서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남자는 조심스럽게만 했다. 실제로 발이 진흙 속에서 솟아오른 돌에 걸리는 바람에 균형을 잃었지만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가까스로 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었다. 남자가 걷고 있는 지대는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량했다. 주변을 돌아보는 눈마저 갈증을 느낄 지경이었다. 햇살을 받아 흙 위로 김이 모락모락 솟아오르는 모습은 마치 열기로 녹아내리는 유리를 보는 것만 같다. 새를 찾지 못한다면 어쩐다. 길을 따라가 보니 작은 마을이 나왔다. 한낮에 열기를 받은 도로의 포석이 마치 뱀가죽처럼 번들거렸다. 마을 광장 한복판에는 우물이 있다. 3개의 단으로 장식된 우물이다. 팔각형의 우물 안에는 서로 등을 맞댄 처녀 조각상 4개가 서 있다. 처녀들이 위로 뻗은 발은 커다란 우물 지붕을 떠받쳤다. 지붕 위에는 다시 아이 조각상 4개가 손을 뻗어 작은 접시 모양의 장식을 떠받들었다. 대미를 장식한 것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백조 조각상 4개다. 백조의 주둥이에서는 우물의 물이 졸졸 흘러내렸다. 얼핏 보았음에도 남자는 시원한 물이 주는 신선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남자는 단박에 우물로 달려갔다. 조심스럽게 알을 바닥에 내려놓은 남자는 두 손으로 백조가 선사하는 물을 받았다. 갈증을 달래고 난 뒤 남자는 물로 얼굴을 씻고 푸르게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떤 소년이 투덜대는 소리가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의 규칙적인 리듬을 깼다. 지금껏 남자는 소년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다. 우물의 반대편에 앉아있는 소년은 찰과장을 입은 발을 물로 씻었다. 그리고 혀추로 발을 닦은 다음 낡고 해진 신발을 신었다. 신발 밑창은 벌써 닳아서 너덜너덜했다. 당장 사과하지 못해? 낡은 신발의 소녀는 머리를 돌리지도 않고 곁눈질로 누군가 노려보며 다그쳤다. 남자는 주위를 돌아보았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다른 소년이 우물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그 소년의 신발은 새 것인지 반짝거렸다. 비웃음이 가득 담긴 거만한 눈길로 그 소년은 낡은 신발의 소년을 흘겨보며 마치 달이 지구 주위를 돌듯 우물 주위를 맴돌았다. 당장 꺼져버려. 우물 옆에 앉은 소년이 투덜거렸다. 그러나 반짝이는 신발을 신은 소년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공작새처럼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거만함을 숨기지 않았다. 무슨 일로 그러니? 남자가 물었다. 혹시 아저씨 배낭에 저를 위한 새 신발이 있을까요? 내 발에 맞는 것뿐인데 저 멍청한 녀석. 소년이 이렇게 말하며 턱으로 다른 소년 쪽을 가리켰다. 제가 뭐? 신발이요. 신발이 어쨌다는 거야? 새 것이잖아요. 완전 신품. 올해 벌써 2번째 신발이에요. 1년에 2켤레나 신다니. 그래서 새 신발의 느낌은 참 좋잖아요. 내 발에 꼭 맞는 신발.
저는 새 것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남자는 허리를 굽혀 알을 다시 손에 쥐고 소년에게로 건너갔다. 소년은 우물가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는 너덜너덜하고 밑창이 오리 주둥이처럼 쭉 벌어진 신발을 내려다보았다. 그런 다음 촉촉이 젖은 눈길을 들어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 멍청이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리고 저는 매년 형의 신발을 물려받아야만 해요. 남자는 자신의 장화를 굽어보다가 다시 소년의 낡고해진 신발을 보았다. 남자는 소년의 옆에 앉으며 알을 옆에 내려놓았다. 아저씨는 새 알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걸로 뭐 하는데요? 어떤 일을 왜 하는지 항상 알고 하는 건 아니잖아. 소년은 어깨를 으쓱했다. 너도 저 새 신발의 아이처럼 우물가를 으스대며 걸어보렴? 남자가 말했다. 이 신발로요? 왜요? 많은 경우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야 그 일을 왜 했는지 알게 되지. 남자는 자신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다. 그러나 망가진 신발의 소녀는 새알을 가지고 다니는 남자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랐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소녀는 곧장 다른 소년에게로 걸어가 똑같이 우물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좀 망설이는 것 같으나 갈수록 자세가 꼿꼿해지며 새 신발의 아이 못지않은 늠름함을 자랑했다. 남자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거들먹거리던 다른 아이의 눈에서 이내 거만함이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는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사라졌다. 어떤 일을 왜 하는지 당장 알아야만 하는 건 아니야. 남자가 말했다. 알겠어요.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이지 제 신발이 아니에요. 남자는 어깨에 맸던 배낭을 내려 그 안을 뒤지더니 성냥갑을 꺼냈다. 그런 다음 바지 호주머니에서 금빛 가루가 든 주머니를 꺼냈다. 네 신발을 줘보렴. 남자가 말했다. 성냥? 실험이야. 뭐 하는 건데요? 소녀는 신발을 벗었다. 뭐, 어차피 망가진 거니까 괜찮아요. 신발을 들고 있어라. 왼쪽 신발과 오른쪽 신발을 차례로. 신발코가 위로 가게. 소녀는 눈썹을 치켜뜨며 남자에게 신발을 내밀었다. 남자는 성냥불을 켰다. 그리고 금빛 가루가 든 주머니를 열어 불꽃 위에 가루를 약간 뿌렸다. 금빛 가루가 녹으면서 신발 위에 가죽과 밑창 사이로 방울방울 떨어졌다. 이제 신발을 힘주어 누르렴. 남자는 이렇게 말하며 성냥불을 껐다. 다른 쪽 신발에도 같은 일을 되풀이했다. 몇 분이 지나자 신발이 황금빛으로 번쩍였다. 다시 위와 아래가 착 달라붙은 신발은 아주 튼튼해 보였다. 소녀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남자는 금빛 가루가 든 주머니를 다시 묶고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배낭을 메고는 알을 소중히 들어 올렸다. 자, 얘야. 매일 아침
이 신발을 신을 때마다 질투심을 버리겠다고 약속해 주렴. 질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어서 너에게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단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며 그리는 그림은 결코 완벽할 수 없어. 이게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이유야. 인생에서 허락되는 유일한 비교는 오로지 지금의 너와 앞으로 되고 싶은 너 사이의 비교일 뿐이야. 질투한다고 해서 부러운 상대에게 해를 입힐 수는 없어. 너만 다칠 뿐이야. 네가 행복하기 위해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 누군가를 질투하는 건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시간 낭비일 뿐이야.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질투해? 내 인생은 네가 가진 유일한 거야. 다른 사람을 따라 흉내내는 대신 너 자신을 걸작으로 빚으려무나.